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순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박정호 TV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었죠. 근데 그걸 보고 나서이신지 제가 여기저기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저에게 순살 아파트요 하면서 몇 가지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가장 큰 요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특별한 그 공법에 의거해서 시공한 그 아파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논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저희들 아파트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 공법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둘 다 이제 섞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LH에서 공사한 것만 순살 시공이라든지 GS에서 이번에 특별히 그 건축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순살 시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LH공사뿐만 아니라 10대 민간 건설사 등을 다 합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빡빡해지다 보니까 터프한 상황이 계속 놓여졌던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가 입찰이에요. 국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관공서나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발주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하다못해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점점 학생 수가 줄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또 제도가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자의반, 타의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어도 못해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학생 인원은 자꾸 줄어드니 뭔가 살림이 빠듯해지는 거죠. 그럼 이 살림이 빠듯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수월성 있게 뭔가 견딜 수 있는 방편은 질적 평가를 최대한 줄이고 양적 평가로 최저 입찰한 회사에게 이 사업권을 넘겨주자, 이 행사 권한을 넘겨주자, 우리 내부 인테리어 시공하는 권한을 넘겨주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실이 너무 낡았거나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할 때 이거를 어디다 줄까? 사실 페인트 칠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교한 평가 우리들 중에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입찰로 해서 그걸로 우리가 처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면면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각종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려는 사업들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과거에 수행했던 사업들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 들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빠듯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수많은 지역 축제, 지역 행사, 심지어 평창 올림픽 같은 것들도 전부 저가 입찰로 누군가를 응찰시켜서 거기에다가 낙찰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세미나라고 해야 될까요? 공청회 같은 거에 참석을 했었을 때 그때 건설회사 관계자분들도 다 같이 오신 관객석이에요. 오셔서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저도 건설회사 관계자인 줄 알고 본인들끼리 얘기하거나 본인들끼리 그냥 잡담하는 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내용도 뭐였냐면 동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라든가 스키 점프대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평창에서 이제 건립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달 입찰을 통해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 숙소는, 이번 스키점프대는, 이번 경기장은 국제적인 행사니 어떤 규격과 어떤 크기에 맞춰서 지어주십시오, 이 QC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펙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걸 저런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해놓으라고 하면서 저금액으로 응찰 공고를 해버리면 이거 부실 시공을 대놓고 하라는 소리 아니야? 이런 맥락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그게 아니라 건설회사가 가장 큰 잘못을 했지만 일부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부실 시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던 금액 자체가 문제되는 사업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건설회사 자체가 또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부실 시공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와우 아파트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게 벌써 언젠데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건설이라는 게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파트가 있고 완공되고 나서는 예전 기술로는 그 안에 철근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전부 다 확인할 기술
기술력도 확인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건물을 아주 손쉽게 표현하자면 무너지지만 않게끔 지어주면 그러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규정상 그 안에 철근이 예를 들어서 2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20개에서 야 이거 철근 20개씩 넣고 우리가 공사하면 남는 게 별로 없대.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는요 공무원들 기름칠 하는 이라고 우리가 또 저녁에 술 사 먹인 것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 철근을 20개를 넣을 수 없으니 몇 개 빼자. 그럼 몇 개 빼면 이거 부실부실해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옛날에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나마 그런,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옛날에는 철근 몇 개가 빠졌어도 그게 지금처럼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건설 현장에서 공구리 치고 하다못해 뭐 그 현장밥을 먹었던, 난 노가다입니다 하는 어르신들도 그냥 있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현장밥을 먹었던 엔지니어 분들이죠. 사실 이 엔지니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철근을 빼더라도 공구리라는 게, 공구리가 뭐냐면 시멘트 이렇게 부어가지고 채우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럼 공구리를 채울 때 시멘트하고 그 안에 큰 굵은 자갈하고 조금 작은 자갈이 아주 균질하게 어떻게 치면서 이 철근이 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준다고 하죠. 이런 거를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만 묶어도 이게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다. 그게 그들의 노하우로 철근 빼먹은 거 하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 이거 뭐 괜히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요렇게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자 해서 철근 개수는 적지만 공구리를 균질하게 친다든가 그 중간에 묶어주는 것들을 나름대로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시공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시공들은 그나마 우리나라 엔지니어 분들, 현장의 엔지니어 분들이 노하우와 숙련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구리 치는 기법이나 방법론으로 버틸 수 있게끔 해줬을 겁니다. 그것도 물론 불법이지만요. 그런데 최근엔 어떤 상황이냐,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앉아서 통계만 보거나 그러면 현실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기 십상인 직업입니다. 흔히 말해서 탁상공론 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장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꼭 그 회사분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고 또 업무하시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전에 제가 국가기관에 일했을 때 국회의원들 또 어디 가서 또 현장 답사한다고 해서 잔뜩 가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민폐가 보통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 일 못하고 그 사람들 의존하기에 바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들 모시고 가는 그런 미관 말지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거 돕지 말아야지 생각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공부 차원에서 갈 때도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간곡히 잘 부탁하고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가보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좀 전에 제가 공구리 치는 거 말씀드리니까 공구리 치는 걸로 말씀드려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숙련된 현장의 어떤 건설 부분의 엔지니어가 후배들을 모아놓고 주니어들을 모아놓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좀 철근이 뭐 부실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탄탄해지냐 하면서 노하우라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이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 그냥 공대 졸업해서 이거 토목 기술 배우고 이런 것들 배워서 왔는데, 외국인이 왔어요. 그 외국인 중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도 덜어 섞여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보라고 하면서 전달하고 설명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일용직 계절 근로자로 와서 잠시 일하고 본국에 가서 가게 미천하거나 아니면 자신들 뭐 집 지을 돈만 만들려고 여기 와서 험한 일 하는 분들이지, 내가 여기에서 현장밥 먹으면서 노하우 익혀서 승승장구하고 차장 부장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계속 올라갈 생각,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운 좋게 영어 잘 되는 몇 사람들만 뽑아서, 아니면 그 나라 통역 데려다가 베트남 사람 데려다가 베트남어로 통역 좀 해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도 불가능한 지경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공구리 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딱 뽑아서 모아왔잖아요. 국적이 적어도 한 10명 모여있으면 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몽골에서 온 사람, 몽골분들은 이상하게 한국어를 또 잘하죠. 스리랑카에서 왔거나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오고,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 말로 이걸 전달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도 저는 분명 철근 개수 모자랄 거라고 확신 아닌 확신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나마 현장 노하우로 버텼지만 지금은 현장 노하우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부실 시공의 숫자는 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 아닌 확신합니다. 오히려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보다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누수도 더 많고요. 하자 보수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 진단도 발표도 잘 일부러 안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진단을 건설협회 측에서 주도적으로 자성 있는 목소리로 내거나 그런 걸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건설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새 아파트 이제 분양받고 청약 넣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새 아파트 분양과 청약, 그것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 인부들 아마 앞으로는 거의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예전과 같은 우리 엔지니어의 노하우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옆에서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요즘같이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건축 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분양가 미리 쌓이는, 미리 다 했던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뭔가 빼거나 뭔가 누락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건설사가 조금 재무적으로 어렵다라고 평가받았을 때 그들이 루틴하게 해왔던 대응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대응도 있었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나 스스로의 어떤 혼자는 안 되겠죠. 조합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편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내 집 장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집 장만을 만들어서 들어갔더니 어느 순간 바로 천장이 뚝뚝 떨어지고 하면 이거는 진짜 가슴이 찢어질 일입니다. 그런 거 하자보수 공사 해봤자 아주 뭐랄까요, 흉물스럽게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런 경우 있으면 이 집은 팔리지도 않은 그런 집들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도 좀 설명드린 거니까요. 대응해야 되실 분들은 대응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